됐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 DDD라고 되어 있네요. 누구신가요? 그분한테 호스트분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뚜엉티안 뚜엣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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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못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한 3분 있다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송가영 선생님 혹시 다른 분은 안 오시고 혼자 참석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저 혼자 참석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네요, 일단. 예, 시작 준비는 된 거네요. 그쵸? 청중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는 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그 우선 그 발표자 분 소개를 각자 좀 하시고요. 예, 소속된 기관하고 그다음에 좀 어떤 일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토론자 분들도 제가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발표 시간은요. 지금 총 시간이 2시간인데 이게 꼭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한 25분 정도 할까요? 예, 예, 25분 정도로 일단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25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코멘트는 뭐 최대 15분, 10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끝나면 토론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은 발표자 두 분은 퇴장을 먼저 좀 해주셔야 됩니다. 퇴장을 좀 해주시고, 네, 이제 저와 두 분, 그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좀 심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네, 좀, 먼저, 이제 두 분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먼저 좀 자리를 떠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개발학회 예, 그 2020년 지역개발학회 대학원 세션, 그 도시와 안전과 방제죠. 예,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는 이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그 강남대학교 공공인지학과의 최유진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제 인생의 좌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게 떨려요, 지금. 네, 어쨌든 오히려 이제 유학할 때 자장을 해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자장은 처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첫 경험이고 해서 이게 되게 이제 떨리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네요. 어쨌든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전공이 그 도시 재생입니다. 그 사실은 도시 안전은 연구는 뭐 안전 분야는 하긴 해 봤는데 그렇게 제 전공하고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 박사님과 함께 저도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발표자의 발표문이 조금 더 디벨롭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제 우리 그 발표자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발표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베트남에서의 홍수 문제를 발표하실 뚜엥 티안 뚜엣, 예, 명지대학교의 박사과정이시겠죠? 재직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의 행정학과대학원에서 온 임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홍수 문제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저만 외국인만 오늘 외국인만 저만 외국인이라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학교 시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대한 설계자와 이용자 평가 차이 규명, 예, 전후 시각 시뮬레이션 비교를 중심으로, 예, 제목만 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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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네, 송가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에 지금 학부생으로 재학하고 있고 학석 연계과정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이제 셉테드 이론 중심으로 할 건데 국제학술 대회이기도 하고 이제 같은 세션에 외국인 분도 계셔서 일단 준비는 영어로 해서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이 갑자기 영어 안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인천연구원의 조성윤 박사님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재난안전 정책연구 맡고 있는 조성윤입니다. 전공들이 조금씩 다양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건축, 도시계획, 뭐 환경계획, 재난안전 좀 두루 해서 오늘 좋은 다각적인 의견들 많이 듣고 또 연구가 향후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숭실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박지형입니다. 예, 저는, 사실 전공은 도시행정이랑 그리고 재무행정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학기까지는, 사실은, 미국 제임스 메디슨 유니버시티에서 4년 동안 재직을 하고 이번에 숭실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 분은, 이제 건축학이시고 제가 이제 전공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잘 매치가 안 돼서 이렇게 좋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듣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조촐한 네, 그런 학계 세션이지만 그래도 예, 최선을 다해서 또 이제 박사님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예, 이렇게 좋은 조언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서 그 오신 뚜엥티안 뚜엣 예, 그 선생님의 베트남에서의 홍수 문제에 관련된 발표를 먼저 들을 텐데요. 이거 화면 쉐어 하실 수 있겠죠? 네, 네네네. 쉐어 버튼 눌러서 예, 줌이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 5분이니까 3시 반까지 예, 편안하게 예, 준비하신 내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홍수 문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베트남에서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의 종로에서 홍수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홍수 문제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습니다.
아래에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첫 번째, 지리적 위치 상로에서 비바람입니다. 이곳에 강은 북서쪽 동남쪽으로 마당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지역의 강은 강폭이 좁고 큰 경사면과 좁은 집수진에 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강우량으로 인해 홍수가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동부 저지대 지역에서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역 높이가 1313m, 길이가 100km 이상, 유역 면적이 2650 제곱킬로미터, 성호보강은 남북 방향으로 강하구에서 바다로 흐릅니다. 두 번째는 산림은 파괴되고 모래 또는 개척합니다. 유역순 네, 파괴는 선생님 죄송한데요. 선생님, 네, 그 PPT 없으셨나요? PPT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자, 있어요. 그 예, 이메일로 예. 확인해주세요. 네, PPT 띄워주실 수 없나요? 잠깐. 네. PPT를 혹시 저번에 기홍준 교수님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네. 저한테 이메일이 왔었나? 이상하게 본 것 같는데 못 찾겠네요. 네, 지금 저한테, 지금 저 이메일로 다시 보내면 돼요? 아니요. 이 화면에서 띄우실 수 있거든요. 이 웹엑스 화면에서. 잠깐만. 네. 박지영 교수님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제가, 네, 최유진 교수님 제가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영 교수님 인풋 볼륨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화면 오른쪽, 아니, 화면 중앙 쪽에 쉐어라고 있어요, 쉐어. 지금 휴대폰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노트북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아, 다른 그래요? 사람 컴퓨터 사용하고 있어서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그건가요? 아, PDF죠?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주세요. 예, 제가 네, 선생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베트남 홍수 원인 두 번째는 산림은 파괴되고 모래 또는 개척합니다. 네. 유역순 파괴는 폭풍우와 홍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유역순이 없으면 문은 자단한 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홍수의 강도는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홍수는 흡수한 나무가 없으므로 문이 상승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아, 북부 산악 지역과 비교한데 중부지방 또한 산림 번체로 인한 자연의 가흑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의 많은 유역 숨과 모호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력반 천소로 대체됨으로써 보고가 발생했는데 상로에 묻는 조선한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심각한 홍수 및 홍수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부 베트남은 또한 숨이 없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는데 더 심각한 조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수도 배수 용량 부족합니다. 비가 계속 많이 와서 교통이 너무 위험합니다.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홍수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 배수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민의 생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홍수의 나쁜 영향은 알아봅니다. 인명과 계산 피해가 큽니다. 아래에 사진 본데 홍수 나쁜 영향에 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수가 진음입니다. 2018년간 기능적 세력의 보고에 따르면 홍수 피해 지역은 중부 지역에 23,000배체가 넘는 집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다낭에 2,552채 집, 박람회난 진천 320채 집, 다음 지역도 나쁜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 심하게 피해를 받습니다. 네, 농업개관은 6,910년 헥타르의 산이 손상되거나 홍수가 났으며 손상된 제소와 작물은 875헥타르가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교통이 복잡합니다. 네, 사진 보는데 홍수 어떤 지역은 교통은 복잡하고 자동차도 버스도 못 탔습니다. 마지막은 온화가 침식되었습니다. 네, 그럼 홍수 예방법은 첫 번째는 소문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소문 우리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산림 보호는 우리의 삶의 보호입니다. 산림 번체는 점점 더 많은 자연 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문 보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방당국은 숨 재배, 모선 및 모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유역에서 조립은
좋은 방법입니다. 뉴욕 숨은 홍수를 막고 수온을 통제할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베트남 말로 정로입니다. 근데 안티 블루하우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범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홍수 피해 지역에서 안전한 주택을 건설합니다. 목표는 빈민 거주 다른 홍수 주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자연재해에 영향받는 지역, 특히 중앙지방의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도우고 그들의 안전한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 예방합니다. 홍수 방지집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면서 인생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홍수 방지 주택 신체 모델과 제품에는 2,300m의 문과 외부 계단에 갈랐습니다. 이것은 선팅 흥선 학인의 인부 지역의 저지대 지역에서 15인간 장기간 침수된 지역의 모델입니다. 법안으로 소염소 외지 위한 계단 밖은 예약된 구역에서 범람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고층타인 하우스가 없는 수백만 상자의 인스턴트라면 현재 홍수 방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현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모토입니다. 홍수 방지 팀은 그곳에서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동시에 문핀터, 음식 시소 등 많은 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홍수 조전 주택의 형태가 사람 특히 중부 지방의 사람들과 자주 싸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명 및 예산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억제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 전달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발표를 듣고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송가영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영어로 준비해서 부득이하게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Hello, I'm Ka Young-song, studen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m going to present about the gap of evaluation on schools aptitude between practical designers and school users. So, first of all, as a background of our study, it reflected the user's behavior or perception in the planning stage and identify it through further evaluation.
So it's in the process of finding and giving feedback on changes after the prototyping process. So in this study, septet theory is applied, and it reflected we want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er and the expert in practic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individual septet elements by spatial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working level experts, and what is the most effective septet technique. And it's also about whether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orking professionals and users in the application of septet theory. So we selected 20 school facilities nationwide, including 2 schools in the septet project, and drew up a simulation design. And 31 working level experts with more than 3 years of design experience were evaluated, and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 measurement was tested in a statistical manner. And this time, the space range was divided into 4 areas like this, and the 6 septet strategies were also organized into 4 categories like this. So originally, septet stands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the theory has 6 principles, like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target hardening, and activity support,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so surveillance in particular means to prevent crimes by securing external visibility into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people in the space, such as installing transparent fences. And what is activity support? No, access control. It literally means controlling outsiders' access to a particular space. So we were able to construct and maintain space by using this theory to prevent crimes in schools. For example, following the access control I just described, there are many examples of installing entrance fences or installing fences in spaces leading to a dark backyard, or installing some door locks in classrooms, and so on. And in addition, the method of managing the aging environment of buildings and Operation Crime Prevention Program is applicable for this one, maintenance and management purposes. And so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on the subject of practice based on the prior research review, like this. Based on the pre and post simulation assessment statistics, we have identified the difference in assessment between working level experts and users to compare the priority strategies by simulations. And in addition, it is a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 of this research that distinguishes the difference between users and designers in the process of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statistical methods by conducting some evaluations based on crime prevention or vulnerable case images collected at school sites. So for each item, there are a total of 24 pairs in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septet objects. So if you look at number 3 here, the school boundary concrete fence here has been replaced with a high-colored transparent fence, and which still controls access and whil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natural monitoring. And if you look at number 8 here, the parking lot, it has enhanced its territoriality by creating landscaping spaces in the parking l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hard targeting.
And next example is about number 9. Number 9, this is a dark space outside the building. So here, flower bed was made by removing the piled up objects and changing the floor and wall packaging materials. So maintenance can therefore increase usability and reduce bad behaviors of students. As shown in the examples of the fence earlier here, the number 15, this one, have completely removed the wall here in the center of the lens and secure the view to create a space for everyone to observe the nature. There is a way to install CCTVs, like number 17 here. And in case of number 20, the walls of the teacher's room were changed into transparent windows, enabling monitoring outside. So therefore, it can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molestation or some punishment in the school's teacher's office. And you can see that in number 22 in classroom, they also try to prevent crimes by applying similar methods. So this is the result. The following here, we divided the space into 4 categories, like this one, and this one, and this one, and derived the overall ranking when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difference in average value before and after the evaluation by experts. So first, this blue part here is the top of 30% of the overall ranking. The first example shows a change into school boundary fence, this one. And the natural monitoring is number 1 in the entire category. In addition, natural monitoring through installing some wall CCTVs, controlling access through fences, and installing transparent windows in classrooms i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red areas are the bottom of 30% of the assessment results. So if you look at the number 7 here, this is the lowest ranking. There's an item that has increased the natural surveillance by removing some of the landscaping of the outside rest area. But this is at the bottom of the list, and the other 10 pairs, such as access control by installing fences in the backyard and access control by installing door locks in the classrooms, like this, had very poor results. And next, at first I explained that the scope of the space was divided into 4 categories, and within this distinction, we analyzed which items was high and low in priority. So the school boundaries here, show that the natural monitoring through the installation of fence, which were the top overall, was the most effective. And the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strategy by changing the pavement of the main gate was the lowest ranking. And here, inside the school and outside the building, there were the highest number of questions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dark space of the buildings, and the lowest was about the natural monitoring through the removal of the rest area landscape. And in the next one, inside the building and public space, CCTV, this one, CCTV installation in the hallway was judged to be the most effective, and the maintenance management of the toilet was judged to be the lowest effect. In the building interior and this one, individual space has the natural monitoring through the installation of classroom windows
was the most successful, and while access control at the entrance of the classrooms was at the very bottom. This is divided by some septet theories. So first, septet theory is about access control, and it is the most effective at school boundaries, and it turns out to be the worst inside the building in the classroom. And natural surveillance, it had the most distinct difference. So ranking the first on the fence of school boundaries and 24th in the rest area of the school's inner garden. And next one is about territorial reinforcement and leg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chool's interior playground was very high, but the school boundary gate was judged to be insuffici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maintenance and activity are the most effective in the dark space outside the building, while toilets inside the building are the lowest. So,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one, and this means that each area has a different effective elements. So this i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er here and design professional. So based on the rankings of the items evaluated by these experts here, the comparisons of users' rankings has shown different results here as well. So this is about top 5 by some experts here. There are 5 simulations, and we can see that the second one here, it has also highly appreciated by the user. And the user has determined that this one, number 17, which is the 5th rank, shows that the users evaluates this for 22nd ranking. So it has the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the design professionals and users. And we can also find that from the bottom 5 simulations in the experts. So if you look at the number 19 of the 21st, you can see that not only experts and the users ranked 23rd. So it was negatively evaluated by both sides. But on the other hand, this one, in the number 10, which was ranked 20th by experts, the difference in results is clearly evident as the user ranked 4th here. So this is the conclusion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So we could find some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by space or area of septet elements, and we could find out what is the most effective septet technique for each space and area. And the majority of all simulations derive generally consistent statistical levels and priorities regardless of users and experts.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some evaluations between experts and users on some number, like number 10 or number 17. So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riority of element designs of practical experts by reflecting user-based evaluation results as much as possible. And we need to demonstrate an objective experimental design method that can determine causality between septet business and crime statistics. So this is all of the presentation.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예, 아마 그 이야기는 그렇게 이렇게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만큼 되게 친절한 해설과 그리고 또
또 이제 사진도 다 곁들여져 있어서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베트남에서의 홍수 문제, 그 뚜엉띠안 뚜엣 그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예, 이게 지금 숭실대학교 박지영 교수님이 하시나요? 이 부분을? 이게 원고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둘 다 원고를 둘 다? 받아요. 예, 그러면은, 네,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먼저 우리가, 예, 그 뚜엉티 안뚜엣 그 선생님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베트남에서의 홍수 문제에 대해서 박지영 교수님과 조성윤 박사님의 코멘트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으로 송가영 선생님의 그 발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 박사님도 베트남 홍수 문제 좀 코멘트 가능하시죠? 예, 예. 예. 저도 두 개 다로 일단 들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할까요? 조성윤 그 박사님께서 먼저 그 베트남에서 홍수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표적 이제 재난안전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쪽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 자연재난이 홍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 우리나라도 대규모 물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런 뭐 태풍이나 집중호우, 홍수 같은 대표적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요새 이제 기후변화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그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고 있고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그 우기도 길고 또 강수량이 워낙 많은 데다가 그 지형적 여건도 있고 또 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겹치지면서 그 홍수가 사실상 되게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중요한 주제인 만큼 홍수에 대한 어떤 보다 좀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재난으로서 홍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조금 확고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 위험, 디제스터 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난 안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해성, 영어로 해저드라는 것인데 실제로 홍수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발생하는가를 측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많은 수리수문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취약성, vulnerability라는 것인데 도시 내에서 이러한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응 역량, coping capacity라 그래서 이 대응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위험이라고 하면 보통 위해성, 취약성, 대응 역량 이 세 가지를 많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연구는 그 홍수에 대한 어떤 현황 분석, 다시 말해서 위해성에 대한 어떤 1차적 정보를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서 그 엔타이 플러드 하우징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홍수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도시사회 내부에서 취약성을 저감해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홍수가 터졌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요새 말하는 도시 회복력, 재난 회복력이거든요. 어반 리질리언스나 혹은 디제스터 리질리언스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분께서는 주로 그 취약성 중에서도 물리적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세요. 교통 불편이 생긴다든가 어떤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발생하고 뭐 제방이 붕괴되고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사회경제적 취약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뭐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피해가 어떠한지 혹은 이들에게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제도적 취약성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올바른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신속한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대응 방안으로 어떤 구조적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그 엔티 플러드 하우싱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외에도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구조적 방법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 홍보 훈련을 하고 풍수의 보험을 확대 보급하는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재난으로서 이 홍수를 보다 좀 다각적인 시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현재 베트남의 홍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홍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그 포커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약간 건축학과이실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연구자분께서 이 엔티 플러드 하우징 프로젝트 하나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향후에 이런 형태의 주거가 주거의 공급이 보다 시급한 물리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를 찾는다든가 혹은 누구에게 먼저 공급해야 하는지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분석한다든가 혹은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좀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의 좀 다각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의성이 높고 중요한 연구 주제인 만큼 그럴수록 좀 문제를 세분화해서 홍수 문제를 보다 세분화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어떤 점을 부각시킬까를 잘 고민하셔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말씀 교수님 안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저기 마이크 켜주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그 영상도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본을 그 뚜eng띠 안뚜에 선생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그 조성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나중에라도 이것이 정말 글답게 페이퍼 연구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박지원 교수님 그 코멘트 있으시면 우리 또 예, 베트남의 뚜엔티 안뚜에 선생님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윤 박사님의 좋은 코멘트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성윤 박사님이랑 이렇게 코멘트가 확실하게 차이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차이가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조성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신다는 것, 특히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사례로 그 연구를 진행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어, 좋은 연구라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좋은 연구에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조성윤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독자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표하신 분께서 행정대학원에 계시는 걸로, 행정학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그 첫 장에 행정학과 대학원에 계시는 걸로 제가 봐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조성윤 박사님은 그 건축 쪽으로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런 관련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책 쪽으로만 조금 덧붙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연구로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을 시키시려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라이팅을 하실 때 확실한 연구의 기여도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의 기여도는 선행 연구에서 이제 리터러처 리뷰에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이제 조성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성윤 박사님이 그 재해에 대해서 프레임을 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위해성이라든지 취약성이라든지 대응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관련해서 각각의 선행 연구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 연구를 아까 전에 이제 조성인 박사님처럼
취약성 내로 정의를 한다면은 그 안에서 이 연구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게 이렇게 좀 크게 프레임을 크게 잡고 들어갔다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작게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그 파워포인트에서 마지막 그 사진을 봤는데 이제 실제로 집이 이제 그 지어진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실제로 정책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만약에 정책이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특히 비용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지난 홍수의 피해액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인과관계가 안 되면 디스크립티브하게 이제 비교를 해서 좀 해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우리가 그 논문을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행정학 안의 분야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이게 정부 주도인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의 주도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제 정부 주도라고 하면 행정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제로 이제 그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입을 했는지 이제 컨텍스트 차원에서 좀 보여주면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들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 제가 볼 때는 혹시 다른 나라의 유사 정책이 있다면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뭐 아까 전에 이제 이게 뭐 엔티 플러드 하우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다른 나라의 정책이 똑같이 도입이 된 게 있다면 아니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 게 있다면 그걸 이제 한번 비교를 해서 베트남 사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베트남 사례가 가지는 장점이나 어떤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면, 컨텍스트 차원에서 언급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 연구가 이제 연구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독자들이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홍수 이제 백그라운드 측면에서 현재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 장단점에서 그 안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조금 더 이제 좋은 논문의 발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잘 발전시키면은 아주 많은 독자들이 읽고 이렇게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두 분의 그 전문가 분들의 그 지적과 지적이라기보다는 조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뭐 이렇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만 또 이렇게 글이 너무 방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쪼갤 수만 있다면 주제별로 좀 쪼개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글을 좀 따로 분리해서 글을 좀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은 약간 일종의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이제 사실 뭐 박 교수님도 그렇고 조 박사님도 그렇고 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적을 좀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 안티 플러드 하우징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초점을 하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집행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만족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피해 정도를 우리가 전후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의 재난 사례와 좀 비교하면서 글을 쓰는 것도, 물론 한국의 홍수 사례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접근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그 피해들이 약간 범람해가지고 그것이 도심지에 들이쳤을 때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완벽한 비교는 안 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홍수 사례 이후에 저희도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52일인가요? 장마가 져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고 그 이후에 태풍도 왔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은 비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좀 비교를 좀 해서 또 하나의 또 글을 만드시게 되면 이 주제 가지고 참 다양한 주제를 글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방대하게 좀 약간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좀 연구로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나서 우리 발표자분들의 피드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범죄 예방 이게 뭐 그 셉틱이라고 하셨나요? 발음이 어떻게 되죠? 네. 셉티드랑 예, 셉티드. 셉테드라고 부르. 네네, 셉티드 죄송합니다. 네. 예, 셉티드의 일종의 그 이용자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후 비교를 한 그런 상태의 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단 그 조 박사님은 이 논문은 그 코멘트 하신다는 얘기 말씀 못 들으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둘 다 둘 다 해야 된다고. 예, 예. 그러면은 우선 네, 그 동일한 순서로 우선 조성희 박사님부터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또한 되게 재밌고 좋은 연구 발표였습니다. 학기 후에 영어를 안 쓴 지가 좀 돼서 전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전하고 관련해서 셉티드의 실용성 어떤 증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해 주셨다고 보고요. 비교적 이론 고찰이나 뭐 연구 목적 방법이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 또는 뭐 전문가의 생각과 실제 사용자의 생각 사이를 규명해서 좀 보다 나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하고도 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셉테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만큼 한계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이 셉테드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향후 이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셉테드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에 대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거죠.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행동 심리학적 측면에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소시켜서 안정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인간 행동을 강화시키고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굉장히 행동주의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비헤이비어럴 아키텍처의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일단 뭐 깨진 유리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환경을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더 확산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셉티드의 한계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지나치게 물리적 개선에만 치중을 해서 어떤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감시 뭐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사용자의 어떤 편익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셉티드는 범죄 안전의 한 가지 수단이지 뭐 어떤 근본적인 대안이자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셉티드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확실한데, 다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디자인이 더 좋은 디자인인가를 결정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견해와 선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자와 사용자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극명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앞으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단순히 예를 들어 본다면, 아마 이제 실무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설계자가 어떤 현장 환경이나 여건에 대한 이해가 더 부족하거나 혹은 뭐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행동 패턴 혹은 심리 같은 것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거나 혹은 뭐 범죄 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하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과연 사용자의 의견은 늘 옳은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만약에 단순 생활의 감시나 이용 불편이 있어서 제한된 셉티드 안이 난 좋지 않다,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셉테드 그 범죄 예방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 대상이 학교니까요. 그 활동과 이동이 되게 많은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범죄 이외의 문제들, 낙상, 충돌 문제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아까 중간에 그 계단에 난간이 있는 그 벽이 있는 거에는 어쩌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설계자와 사용자의 의견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작인데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소성이나 환경성이나 뭐 쾌적성, 안정성 이런 심리적이고 심미적인 가치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그것이 되게 주체의 여건하고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쓰기는 다소 모호하다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 강조한 대로 왜 이런 문제가 인식의 차이가 생각이 발생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심층 인터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학이나 보건학 같은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Q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그 학교 설계에 대한 다각적인 어떤 서술형 문장 등을 쫙 카드로 깔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카드를 배치하게 만들고 그걸 해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유형화하는 방법론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어, 나는 물리적 환경을 컨트롤하는 것이 사회적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을 쌓는 것을 우선시 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이 셉티드를 좋다고 보지만 학교의 어떤 본 그 기능들, 친교나 운동이나 학습의 기능들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시야의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정보 게시판을 없앤다든가 이런 걸 싫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명제와 인식의 흐름을 유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조금 더 추가해지면 사실은 석사급, 박사급 논문으로서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조금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런 그 디자인 쪽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좀 관련 경험들을 많이 해서 한 가지 이제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것은 예전에 그 도시계획에 되게 선구자적인 분, 그 제인 제이콥스라고 있습니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그 거리 위에 둔 아이스 온 더 스트리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꼭 CCTV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공간에 그 타인의 위험을 모이는 공간에서는 타인의 어떤 그런 위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응시나 친밀의 시선이 교차해서 더 안정되고 활기차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셉티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기본 원칙들, 뭐 접근 통제, 서베일런스, 영역성, 뭐 활동성 지원, 타겟 하드닝 등의 어떤 기본 원칙 이외에 그 기본의 공간이 가지는 기능성, 환경성, 나아가서 장소성을 강화하는 어떤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셉티드가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강화하되 그 외의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발표에 감사드리고 그 다수의 그 어떤 셉티드 연구가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한 단계 이제 더 진보한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재난안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다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박지현 교수님, 네, 코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예, 아주 흥미롭고 좋은 연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난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사실 코멘트를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코멘트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제 뭐 버릴 건 버리시고 취할 건 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연구하실 때 서베이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셨는지, 이게 전후 비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바꾼 다음에 그 전에 인터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사진을 이제 바뀐 사진과 뭐 그렇지 않은 사진을 뭐 보여주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해주셨었나요? 저희가 그 항목을 24가지를 만들어서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치를 한 다음에 또는 하기 이전에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시뮬레이션 도안을 작성을 해서 그냥 그거를 이제 실무 경험, 뭐 학교 시설 설계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그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안전 체감 점수가 0점에서 10점까지 중에 어느 정도냐 이걸 문항별로 평가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통계적 방식으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고 전후로 체감도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장 요 연구에서 중요한 점이 이제 generalizability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결과를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이 연구를 앞으로 이제 더 가치 있게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관련 분야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는 이제 서베이를 진행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프로세스 안에서의 어떤 바이어스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이제 조성윤 박사님이 제시를 해주신 것처럼, 요 방법 외에, 뭐,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뭐, 큐 메서드라든지 그런 걸 해서 뭔가 더블 체킹할 수 있는, 더블 체킹을 함으로 해서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릴라이어빌리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와 전문가, 3년 이상의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용자가 이제 과연 누구인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언뜻 생각하기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학생인가, 아니면 선생님이신가, 아니면 일반 분이신가, 아니면 전문가면은 3년 이상 재직을 하셨는데, 어,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신가.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인식의 차이에, 이렇게 방해를 하진 않았을까. 바이어스가 되도록 방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이 있으면, 어, 이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이 결과가 일반화라는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전에 이용자와 전문가가 어떠한 그러니까 인식의 경향성을 보이는지, 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뭔가 선행 연구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은, 좀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좀, 뭐 이러한 뭐 셉틱에 대해서, 이용자는 뭐 지금까지 뭐 이론적으로 어떤 경향성이 있고, 또 이제 전문가는 어떤 경향성이 있고, 이런 거를 만약에 그러한 관련 이론이나 프레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면 좀더
좀 더 쉽게 독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 혹시라도 전문가가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경향성, 즉 전문가는 5가지 중에서 5가지 맞나요? 뭐 자연통제 아니면 뭐 네, 네 그 가지가. 4가지가 있나요? 네. 그런 어떤 4가지 중에서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향성과 이제 뭐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향성 그런 게 일반화된 경향성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과는 뭐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예를 들면 전문가는 대체적으로 자연 통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고 이용자는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접근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혹시 그러한 연구 결과를 찾을 수가 있다면 그런 거를 제시해주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실제 뭐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다른 연구가 되겠지만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뭔가 좀 메시지를 잘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발표하시는 분께서 이제 좀 어, 취합을 해서 그냥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재밌는 연구 그리고 중요한 연구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도 되게 예, 의미 있는 코멘트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도 도시재생을 전공하다 보면 이제 공간 업사이클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기존에 이제 어벤던돼 있는 공간을 재활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특히 이제 재활용의 정당성 얘기를 할 때 우리 예, 깨진 유리창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범죄의 어떤 온상이 되는 문제들 때문에 업사이클링의 필요성, 이제 그냥 보통 어댑티브 리유즈라고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저도 예, 의외로 건축학적인 글이었지만 굉장히 친숙하게 와 닿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되게 쉽게 그 공간이 비어 있고 혹은 공간의 어떤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공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 결과로 우리가 너무 뻔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게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문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역사회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 범죄의 측면에서, 안전의 측면에서. 그래서 지역사회 요인을 간과하고 이 부분만, 이건 아마 조 박사님의 코멘트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요것만 좀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실행 단계에서의 어떤 범죄를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예, 감소시키는 효과는 좀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의 글로만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다만 결론은 좀 조심해서 내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선 보게 되면 네, 죄송합니다. 저도 한글 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개별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예, 효과성이 높은 설계 요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라고 했는데 사실은 효과성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추정치가 나온 건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개별적 요소로 적용됐을 때 뭔가 포괄성이 떨어지니까 진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란 고민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포괄적인 어떤 학교 전체의 예, 리노베이션 플랜 안에서의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중에 중요성을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개만 실제로 됐을 때 빈 공간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범죄 예방 효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니까 결론을 내실 때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한 것은 제가 솔직히 조금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실 거면 굳이 실무 전문가 의견을 예,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었는데 예, 실무 전문가 설계 요소 우선순위 조정할 필요가 저는 굳이는 없다고 보고 그냥 차이는 차이대로 예, 거기에서 함의를 예, 가지시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종의 인과성 판단을 위한 실험 설계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지고 또 나름의 이제 이 논문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에게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 추후의 연구 과제로서 우리가 진짜 실험 설계를 도입해 가지고 평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또 우리가 풀이 실험을 좀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꼭 이 대상이 됐던 지역뿐만 아니라 추후의 연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만 조금만 서술을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열어서 좀 글을 쓰시면 훨씬 더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들 그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발표자의 좀 반응, 피드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뚜앵띠 안 뚜엣 선생님, 베트남에서 홍수 문제 이제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준 교수님, 네, 뭐 이상한가요? 네. 심사를 이제 저희 디스컨선트랑 세 분이서 진행을 하신다고 아까 네네네. 근데 지금 발표자의 피드백, 발표자. 예. 네네, 발표자의 피드백. 네, 뚜엣 선생님 듣고 계시나요? 네. 혹시 지금 전문가분들이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코멘트 듣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네, 저번에 졸업, 졸업 시험에 그 문제 봤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트남보다 한국은 거기 세금을 요즘은 많이 선입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직 없어서 우리나라에 좀 문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저 베트남 돌아갈 때 사이덤은 선취하고 다른 모든 지역에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반응이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송 선생님, 저희들, 그 코멘트,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제가 코멘트의 내용이 다, 일단 설문조사 자체에 대해서 보자면은, 설문 대상자의 수가 현저히 적기도 했고, 그리고 이 범위도 뭔가 제한적이지 못하고, 한정적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었던 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전문가나 이용자 사이 간에 이제 차이가 있음을 도출을 했지만 그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족한 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 요인을 고려할 수도 있고, 뭐 전문가나 이용가 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없이 마지막에 조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점을 듣게 되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학원 안전과 방제 세션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두 발표자 선생님은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